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질서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은 소리 없이 다가왔지만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이 어느새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계획된 연출도 우연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쌓여온 기억과 선택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터져 나온 결과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변화는 기존의 상식과 예측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반전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로웰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제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이며 지난 20여 년간 세계 곳곳의 금융위기와 산업 구조 변화를 취재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의존하는 1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제 업무의 특성상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이라는 문구에는 늘 의심부터 들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 성장에는 명과 암이 함께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한국, 이 나라만은 예외였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된 건 20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의 한 장면을 본 이후였어요. 미국 뉴욕타임스 디지털 아카이브를 정리하던 중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한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낡은 반지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줄을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 그 시절 한국 국민들이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집집마다 있는 금부치를 내놓았다는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위기를 막아냈다고요? 그 사진을 본 후 저는 그 이야기를 제 기사로 옮기며 국민이 경제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려 한 유일한 사례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많은 독자들이 놀랐고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단 한 번의 우연한 민족주의적 단결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국가에는 그런 득적인 순간이 한 번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제 편견은 2020년 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던 그 시기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취재하던 중 우연히 한국의 진단검사소 사진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타임라인에 올라왔어요. 놀랍게도 그 사진 속 한국인들은 마치 일상처럼 정연한 줄을 서서 검사를 받고 있었고 의료진은 투명 천막을 사이에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 혼란 없는 거리, 자발적인 방역, 협조 사진을 보던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왜? 미국에서는 마스크 하나 쓰는 것조차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토록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방역 기술이나 정부 시스템이 아닌 왜 한국은 이런 위기마다 정반대의 방식으로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했던 어느 나라와도 달랐거든요. 경제 위기가 오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감염병이 퍼지면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말입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사진이나 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해 겨울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이 나라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여정의 시작점은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 착륙 후 저는 예정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한 비행편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를 정리하고 있는 차량들은 일사불란했고 공항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단 어떤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세계적인 공항이라는 명성은 괜히 생긴 것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질서와 편리함이 아닌 그 뿌리 깊은 성장의 서사를 말이에요. 저는 이 나라가 기술이 뛰어나서 잘 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위해 저는 서울 곳곳을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강이 흘러온 세월 동안 이 도시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오는 길에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 김영수 씨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문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 박민지 씨와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기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이더군요. 혹시 한국에 대해 좋은 기사를 써주실 거냐고 묻는 게 아니라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자국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봐달라는 당부였거든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 이서진 씨와의 대화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질문하자 이서진 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맞지만 그게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함께 해왔기 때문이라고요. 20대 초반의 학생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 문화, 특히 급성장한 국가들의 특징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보통은 성공한 나라일수록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마련인데 한국은 오히려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결하고 성장할수록 더 협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했던 모든 상식과 반대되는 현상이었거든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계층 간 분열이 깊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이 나라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진실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본격적으로 이 나라의 일상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항에서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위화감. 아니, 정확히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에 대한 충격이 계속 이어졌어요. 아침 8시,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대도시들은 보통 아침 출근 시간이면 아수라장이 되기 마련인데 서울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철 개찰구였어요. 카드를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분명 누군가는 시스템을 악용하려 하거나 최소한 새치기라도 할 텐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앞 사람이 카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으면 뒤에 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더군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한 대학생이 다가와서 지하철 노선도를 보여주며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어요. 이름은 최현우라고 하더군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뉴욕에서 10년을 살면서도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최현우 씨가 저를 도와준 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팁을 주려고 해도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신기한 광경이 계속됐어요.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임산부가 타면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권하는 모습들. 제가 카메라를 꺼내려다가 망설인 이유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연출된 것처럼 보일까봐 그랬어요. 드디어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카페 앞에 배달 로봇이 서 있더군요. 키는 제 허리 정도 되고 네모난 상자 모양의 바퀴가 달린 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조차 로봇을 보고 와, 신기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로봇 지나간다, 비켜주자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마치 로봇이 10년 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요. 점심시간이 되어 한식당에 들어갔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입구에 사람이 없더군요. 잠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회사원 박정민 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셨나요? 여기는 키오스크 주문하시면 돼요. 박정민 씨는 친절하게 주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결제는 카드나 휴대폰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신용카드를 꺼냈는데 박정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휴대폰이 더 편하실 거예요. 앱만 깔면 모든 게 연결되거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주문부터 결제, 심지어 포인트 적립까지 30초 만에 끝났거든요. 박정민 씨는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게 없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처음 본다고요. 그러자 박정민 씨가 유유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불편했어요. 기계보다는 사람이 더 정겨우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스템을 쓰게 됐는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줄고 실수도 없고요.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기술 자체를 동경하거나 맹신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결국 일상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던 겁니다. 식사 후 박정민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박정민 씨는 자신의 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1970년대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오일 쇼크 때문에 전기를 아껴 써야 해서 일요일마다 전기를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촛불을 켜고 둘러앉아 저녁을 먹곤 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가 전기를 끊었는데도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박정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불편했지만 다들 이해했대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함께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에 가족들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하세요. 아버지는 그때를 그리워하시기도 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정민 씨는 계속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대학생이셨는데 자발적으로 거리 청소를 했다고 하세요. 외국 손님들이 오시니까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였대요. 학교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고 할까요? 미국에서라면 정부를 비난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혼자서 시내를 더 둘러봤습니다. 한 전자상가에 들어가니 여기저기 로봇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청소하는 로봇, 요리하는 로봇, 심지어 반려동물 역할을 하는 로봇까지. 상점 직원 김수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언제부터 일반화됐나요? 김수현 씨는 생각해보더니 대답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빨라졌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신기한 물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진짜 필요한 도구가 됐어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필수품이 됐고요. 저는 또다시 그 패턴을 발견했어요. 필요에 의한 변화, 그리고 빠른 적응.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더군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발적인 친절, 질서정연한 사회, 기술과의 자연스러운 공존,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함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청소부 이영희 씨였습니다. 이영희 씨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위기를 참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회로 바꾸는 국민성. 그것이 바로 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간 생활하며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빠른 인터넷과 편리한 앱으로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의 성취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단순한 노력만으로 설명이 될까? 그때 제가 만난 한국인 중에 정말 특별한 분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일하는 김도연 박사였어요. 김도연 박사는 제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걸 알고 직접 만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분과의 대화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기자님,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사실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저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거든요. 김도연 박사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마다 환자가 몰려드는 등 정말 아수라장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신입 공무원이었는데 정말 정신없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검사 체계를 만들고 병원들과 연락하고 국민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김도연 박사의 말에 따르면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랐다고 해요. 손 씻기 캠페인을 시작하니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동참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학교 폐쇄 조치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학교를 닫으면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학부모들이 먼저 이해해 주셨어요.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때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한지를요. 그 경험은 단순한 위기 극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 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저희는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검사 체계, 정보 전달 방식, 병원 간 연계, 국제 협력까지 모든 걸 점검하고 보완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19가 왔을 때 저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을 보고 놀랐잖아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종플루 경험을 토대로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였던 거죠. 김도연 박사는 또 다른 사례도 들려주었습니다. 2016년 메르스 사태 이야기였어요. 메르스는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어요.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죠. 특히 병원 내 감염이 심각했는데 그때 저희는 또 한 번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남긴 건 상처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한국 사회 전체의 위생의식을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메르스 이후로 마스크 착용이 완전히 일상화됐어요.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면 이상하게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감기 기운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게 됐죠. 손 소독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철역, 건물 입구, 카페 구석구석마다 손 소독제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손을 소독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미 몸에 밴 습관이구나. 김도연 박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메르스라는 뼈아픈 위기가 결국 우리 생활을 바꿔놓았어요. 그게 코로나19 때 세계가 놀랄만한 질서 있는 방역 문화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김도연 박사가 들려준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따로 있었어요. 최근에 벌어진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때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조선업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김도연 박사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쟁 때문에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가 대체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LNG 운반선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만드는 LNG 운반선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지탱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만드는 배터리 없이는 테슬라도, 폭스바겐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거든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 에너지 안보와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축이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도연 박사와 헤어진 후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강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연인들이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이 평온한 일상 뒤에 숨어 있는 놀라운 저력을요. 한강 다리 위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신종플루라는 위기를 코로나19 대응력으로 바꿨고, 메르스라는 아픔을 세계적 방역 문화로 승화시켰으며, 국제적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세계를 떠받치는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제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택시기사 박천수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고 해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 큰 홍수가 났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물을 퍼내고 진흙을 치웠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박천수 씨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 바로 이거구나.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가 정리한 메모를 보니 한 가지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신종플루에서 코로나19로, 메르스에서 글로벌 방역 문화로, 국제 위기에서 세계적 기술력으로, 한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성장의 디딤돌로 바꿔왔던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한 나라가 아니라 위기 자체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체득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공동체 정신과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의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제가 찾던 답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런 한국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참석해야 할 중요한 행사가 남아 있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경제안보 포럼이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과 학자, 기업가들이 모여 세계 질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 자리에 무게감을 느꼈어요.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 유럽연합 경제 담당관,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까지 정말 쟁쟁한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세션은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는 주제였어요. 발표가 시작되자 스크린에는 제가 일주일간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주했던 무인 청소 로봇, 식당의 키오스크 앞에서 자연스럽게 주문하는 시민들, 지하철역마다 놓여있던 손소독제, 그리고 배달 로봇과 함께 길을 걷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청중들이 술렁거렸어요. 사진 속 장면들은 일상적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경제학자 장피에르 뒤바 교수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표를 이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려한 수치나 건축물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 있어요. 위기 때마다 불편을 감수하고 때로는 불안을 견디며 결국에는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국민적 DNA가 한국의 진짜 자산입니다. 그 순간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안나 밀러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임스 기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한국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유럽도 많은 위기를 겪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거나 주저앉아요. 한국은 어떻게 매번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었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안나 국장님, 한국의 비밀은 단순하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지정학적 경험, 교육에 대한 끝없는 열정, 그리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제가 직접 본 장면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계속했어요. 1997년 IMF 위기 때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내놓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2016년 메르스 이후 마스크를 습관처럼 쓰게 된 시민들, 코로나19 때 새벽까지 이어지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서 질서정연하게 기다리던 사람들,
이런 장면들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위기 극복의 DNA를 보여줍니다. 회의장 안이 고요해졌어요. 마치 모두가 같은 장면을 떠올리듯 생각에 잠긴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리웨이밍 장관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우리는 늘 한국을 경제 통계와 기술력으로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의 힘을 간과했군요. 그게 진짜 한국의 경쟁력이었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1950년대 전쟁 직후의 흑백 사진과 2025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불과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도 낮았죠.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어요. 그것은 눈부신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 덕분입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제 말을 경청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두려워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감사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경험과 지혜는 인류 전체의 교과서가 될 수 있어요.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 온 대표들까지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한국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아마 자신들의 힘이 이렇게까지 세계에 감동을 줄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배우고 감사를 표해야 할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네덜란드 대표는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캐나다 대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문의했어요. 스웨덴 대표는 한국의 방역 문화를 자국에 도입할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일본 경제산업성의 다나카 차관이 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경쟁자로만 봤는데 사실은 배워야 할 스승이었군요. 그날 밤 제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동료들, 유럽의 투자자들, 아시아의 학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우리도 직접 보고 싶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 한강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새벽 배송을 위해 움직이는 물류센터,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세계는 이 나라에 비치고 있다. 이 작은 반도의 국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가진 함께라는 처학이었습니다. 위기가 와도 서로를 탓하지 않고, 불편해도 미래를 위해 참으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세계가 배워야 할 진짜 한국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한국의 진짜 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쓰는 습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함께 헤쳐나가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세계가 감사해야 할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감사해야 할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핑레터였습니다. 진짜 힘은 평온 속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